압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내년도가 되면은 반도체도 좀 힘들어질 거고 자동차 수출도 올해보다 더 많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성장 동력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저희 취재팀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웃으면서 방송하기 쉽지 않죠. 사실 저는 오늘 제목을 뭘로 정하려고 했었냐면 예.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는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은 산업이 무엇인지 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취재를 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로 저는 오늘 첫 번째 바이오 산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근데 참 이 주제가 저희한테는 꽤 오랜 취재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에 제가 롯데를 비롯해서 그 화학업종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답이 없는데 이게 앞으로 구조형을 어떻게 해가지고 스페셜티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네. 성장까지 가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많은 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그래도 좀 희망이 있고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바이오. 요즘 바이오는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취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얼마 전에 1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었어요. 예.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이 수출입 동향 가운데 바이오 헬스의 품목의 성장률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한번 예. 화면 보시죠. 예. 그 15대 주요 수출품의 수출액 및 증감률을 매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예. 그 가운데 보면은 반도체 1위, 뭐 이거는 익숙하죠. 자동차 2위. 그런데 바이오 헬스도 역대 11월 가운데 수출액이 1위를 기록했다.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수출액 증감률도 19.6%라고 하니까 이게 꽤 잘 늘었는데? 라고 하면서 바이오 헬스가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지금 수출이 늘고 있을까를 좀 찾아보고자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수출입 동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외에다가 판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숫자가 19.6%면은 꽤 높은데, 네. 그리고 역대 순위로도 1위인데 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좀 뭔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가 연 단위별로 그러면 수출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연 단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 우리가 팬데믹 직전이었잖아요. 예. 그때까지 91억 달러로 그 전년도에 뭐 60억 달러, 67억 달러, 76억 달러, 86억 달러, 91억 달러 이렇게 차근차근 늘어오던 과정이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이때 팬데믹이었잖아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비정상적으로 바이오헬스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백신과 진단 키트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때 또 우리가 만드는 건 또 기똥차게 만들죠. 적시에 만들어주죠. 저는 그때 생각났던 게 우리가 진단 키트 같은 거, 마스크 같은 거 만들어서 팔 때 우리나라의 6.25 때 참전했던 국가를 우선으로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취지를 좀 보여주면서 와, 그때 수출 지표로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었군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 나왔던 이 백신이나 진단키트 수출은 어쨌든 엔데믹이 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첨단 제품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건 어렵죠. 정말 시의성 있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최고지만 그렇죠. 결국은 이제 누군가는 시간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었죠. 그래서 2023년이 되면 그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33억 달러 정도를 2023년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2024년 제가 1월부터 11월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바이오헬스가 수출됐는지를 보니까 138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작년에 연간 기록했던 133억 달러보다 11개월 동안 기록했던 수출액이 더 많습니다. 이미 11개월 동안 작년 연간 기록을 갈아치운 거예요. 물론 그 정말 비정상적으로 많이 수출했던 그때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좀 제외하고 본다면 좀 견조하게 계속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좀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 2년간의 수치를 제가 또 한번 따로 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분명히 2023년에는 백신과 진단키트는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늘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을 보시면 이게 증감률이에요. 증감률이 불과 2023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이 0%입니다. 이 선이 0%. 마이너스 성장이군요. 역성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역성장인데 2023년 10월 이후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더니 최근에 보시면은 뭐 20%에서 40% 성장까지. 월별 성장률이 높죠. 전년 동기 대비죠? 전년 동기 대비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백신과 진단키트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예. 뭔가 바이오 헬스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일시적인 수요가 발생해서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는 아닐 거고 네. 진단키트가 많이 팔렸으면은 그 이듬해가 되면은 이제 기저효과로 훅 떨어지는데 네. 거기를 메이크업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좀 핫했던 키워드 3가지를 한번 꼽아봐 봤거든요. 예. 기억나시겠지만 미용 의료기기 올해 아. 정말 핫했습니다. 핫했습니다. 진짜 이거 제가 어느 썰까지 들었냐면 미용 의료기기가 있는데 네. 침이 있대요. 근데 그 침 가격이 제일 비싸대요. 아, 한 번 하는데 뭐 100만 원인가 시술 비용이 드는데 칩을 한 번만 쓰고 버려야 되는데 이 칩을 수거해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버려야 되는 걸 재사용하면서 마치 우리가 가격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정도로 요즘에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핫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단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데 예. 미용 의료기기 굉장히 핫했죠. 그다음에 기술 수출 올해 굉장히 핫했습니다. 톡신도 올해 굉장히 핫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끌었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신은 보톡스. 보톡스, 그렇죠. 일단 미용 의료기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병원용하고 가정용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병원용 미용 의료기기 수출액이 2022년에 1,200억 원 수준에서 예. 2023년에 1,300억 원 수준 정도였습니다. 물론 올해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거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약 1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바이오 헬스의 전체 수출액이 연간 140억 달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는 1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바이오 헬스 수출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금액 규모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미용기기 자체의 성장세는 높은데 네. 우리나라가 전체 1년에 140억 달러 수출하는데 미용기기는 1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설사 그 더블 나가지고 2억 달러를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관세청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대략 2억 달러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예. 2억 달러도 마찬가지죠. 물론 2억 달러 큰 거고 성장세 굉장히 가파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2억 달러가 140억 달러의 바이오 헬스 수출 자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금액 규모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전체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려는 관점보다는 그 특정 회사의 성장세는 진짜 따블 나는 맞아요. 산업이니까 네.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꽤 유의미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의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바이오를 바라보기에는 미용기기 시장은 여전히 좀 작은 그렇죠.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아까 다음 해가 톡신이었죠. 톡신은 바로 다음 이야기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기술 수출하고 미용 의료기기를 살펴봤는데 바이오 헬스 수출 품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그 미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톡신의 경우에는 의약품에 포함이 되겠죠. 의약품.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료기기 가운데 특히 그렇게 성장세가 뛰어나다고 했었던 미용 의료기기는 크기가 크지 않다고 했었고 그럼 의약품이 바이오 헬스 전체 가운데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 헬스 전체 수출액이 지난 11월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월간 14억 달러 넘게 수출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억 달러 정도를 의약품이 했습니다. 그럼 거의 70% 정도가 의약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의약품이네. 그렇죠. 의약품이 바이오 헬스 수출을 그냥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로 따지면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그렇죠. 네네. 예. 그럼 그 의약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완제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이 들어가 있는데 완제, 원료와 완제. 그러니까 완제는 진짜 그 약 자체를 파는 거고 그렇죠. 원료는 나가서 누가 딴 사람이 만드는 중간재.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게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가운데 하나가 톡신. 톡신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톡신을 비롯한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CDMO도 여기 들어갑니다. CDMO는 남의 거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예, 예.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바이오 헬스 가운데 대부분이 의약품이고 의약품은 CDMO와 바이오 의약품이다. 딱 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예. 바이오 시밀러와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이 그러면 어느 정도를 상승하고 있는지 보면 전체 바이오 헬스 수출액은 20에서 4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와. 근데 지금 의약품만 보면은 40에서 80%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를 의약품 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진짜 우리나라 수출 지표 중에 이런 숫자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거의 없죠. 흔치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신과 진단키트
마케트가 줄어든 거를 바이오 의약품이 잘 메이크업 해주고 있구나라고 예.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바이오 의약품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우리가 잘한다 하지만 우리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왜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해주죠. 그렇죠. 또 한 가지가 특히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값이 비싼 약을 많이 합니다. 약값이 비쌀 때는 대체로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든지 이렇게 좀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 웬만큼 건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해 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는 좀 체감이 안 되는데, 제가 딱 체감되게 이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가 2024년 상반기까지 허가를 내준 바이오시밀러가 총 56개가 있는데 56개. 그 가운데 한국이 12개로 2위입니다. 보시죠. 와, 거의 한 20%가 넘네요. 2위가 한국이고요. 2위가 미국이고, 미국은 오케이. 자기는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계 12개다. 한국계 12개. 그리고 와. 이 12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셀트리온이 좌지우지한다. 아. 그 정도 얘기까지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어차피 에피스는 자회사니까 셀트리온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허가된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한국이 14개로 1위입니다. 이거 올해 상반기 5월까지입니다. 이건 5월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그 매출액 비중을 보면 예. 해외 수출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어. 대부분 해외에서 벌어오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태잖아요. 예. 그 원화 약세 때문에 사실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업체마저도 사실은 원화 약세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워낙 원재료를 수입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또 이제 제약업계 출신인 임조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바이오 의약품이 그 원재료가 되게 비싸요? 아니, 원재료는 그렇게 고부가 가치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한 22% 수입해 오고요. 예. 인도에서 한 40몇 % 수입해 올 정도로 중국과 인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예. 특히 의약품의 원재료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부가 제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신흥국 쪽에 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재료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인해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나타나게 되는 비용 부담이 아주 큰 부담은 아닐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하고 1,5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 뭐 원재료값 한 100원 한다 치고 원화가 뭐 1,500원 됐다. 150원 안 됐으면 좋겠는데 150원 돼도 1,500원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은 진짜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겠죠. 좋은 거죠. 산업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물 들어온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피해가 좀 덜 할 수 있는 산업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순위를 통해서 뭘 보고 싶냐면,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특이하게 합성 의약품과 다릅니다. 합성 의약품은 복제약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거의 동일한 제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단백질 제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레시피를 갖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쌍둥이도 키워놓으면 다르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는 허가가 많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CDMO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DMO는 남의 거 만들어주는 반도체로 따지면은 TSMC 같은 파운드리. 그렇죠. 예. TSMC 같은 파운드리인데, CDMO 한국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글로벌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CDMO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스위스의 론자입니다. 25.6%. 그 다음이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중국의 중국 회사. CDMO 기업.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캐털런트라고 하는 10.1% CDMO 기업인데, 캐털런트는 얼마 전에 노보노디스크의 모회사에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덴마크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우리 위고비 위고비 부족해서 위고비 만든다고 CDMO 기업 하나를 그냥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9%로 해서 우리나라가 매출액 기준 4위. 그다음에 5위로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저것도 참 신기하죠. 우리가 후지필름 후지필름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바이오 회사가 되어 바이오 CDMO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는 4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잖아요. 생산 용량 기준으로는 현재 글로벌 1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4위인데 네. 그러니까 캐파 공장 생산 능력으로는 네, 1위입니다. 오. 60만 리터가 넘고요. 스위스 론자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33만 리터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삼성 2배네. 바이오로직스 훨씬 더 큽니다. 오, 주문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1공장부터 4공장까지는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주받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수주받은 물량 계속 생산하면 되는 풀가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CMO 공장을 그냥 뭐 져놓고 그때 가서 손님 모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주문 들어오면은 이거 팔려고 공장을 짓는 건데 네. 지금 60만 리터고 2위가 스위스 론자인데 33만 리터로 거의 2배 가까이 큰데 거기 18만 리터를 추가해갖고 78만 리터가 된다는 거고 이게 내년에 78만 리터가 되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거기에 뭐 하는지는 이미 수준은 받아놨다는 거고. 그렇죠. 네. 와, 그럼 매출 기준으로 아까 보였던 게 2023년 기준이니까 네. 한 2025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순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쩌면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론자도 생산 캐파를 굉장히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론자의 경우에는 12만 리터와 20 몇만 리터를 높여서 한 2025년이 되면은 78만 리터까지 생산 용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이 되면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스위스 론자가 거의 비슷한 생산 캐파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 론자도 분명 주문 받아놓고 하는 걸 텐데 이게 진짜 이렇게 바이오의약품 관련한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하기는 성장을 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CDMO 기업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CDMO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를 들어 뭐 아주 쉽게 말하자면 시범 물량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테스트 물량. 테스트 물량. 잘 만드나 안 만드나 골라고. 그것도 있고 제가 지금 이번에 신약 개발했는데 이거 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으니 일단 맡겨보는 그런 물량. CD구나. 그쵸. CD. 디벨롭먼트 할 때. 네네. 그런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작은 업체가 저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수주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많은지 아니면 진짜 나 지금부터 팔 겁니다. 라고 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식으로 팔 만한 물량을 맡기는 게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론자가 그러면 분명히 적은 생산 용량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렇게 클 수 있는 거는 글로벌 50대 기업 가운데 거의 48개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50대 빅파마 가운데 48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 기업들의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네트워크가 좋아. 그렇죠. TSMC도 물론 삼성전자보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네. 고객 포트폴리오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왕이면 좀 맡겨볼 때 좀 안전하게 그동안 검증된 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위 업체가 고객사가 많은 건 맞네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럼 그 정도 좀 특정 고객군에 좀 많이 쏠려 있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글로벌 20대 파마 가운데 17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엄청나게 인정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건 괜찮은데? 그래서 그 내년에 이제 용량이 이제 78만 리터로 비슷해지잖아요. 네. 매출액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스위스 론자는 120년 넘는 기업입니다. 120년. 네, 120년 된 기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창업했죠. 저 이때 기억나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5대 신수종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바이오하고 뭐 태양광하고 LED하고 뭐 이런 거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바이오를 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저희가 제조는 잘해요. 그래갖고 뭐 맞아 제조는 잘하긴 하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 회사가 어느덧 성장해서 20대 빅파마 중에 17개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그 생산 용량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긴 늘렸네요. 그렇죠. 네. 저도 이거 나올 때마다 좀 썰 한번 풀어드릴 때가 뭐가 있냐면 제가 생명과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이제 박사 학위까지 모두 마치시고 졸업하신 선배를 만나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나 취직했다 이러면서 이제 명함을 딱 주는데 삼성 써 있는 거예요. 선배 전공 포기하신 거예요. 박사까지 내놓고. 근데 알고 보니 삼성 바이오 에피스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몰랐었죠. 왜 삼성이 바이오를 하지? 이런 걸 몰랐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생명과학과 출신들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삼성의 어떤 행보가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좀 뭔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했던 것들 어떤 결과물이다. 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이건 회장이라고 뭐 다 성공했던 건 아니고 맞아요. 태양광도 LED 없어졌어요. LED도 없어졌고 기업의 투자라는 거는 물론 우리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성공할 수 없지만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딱 마일스톤을 박아 놓은 것 중에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안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좀 의미가 좀 있긴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걸어왔던 부분들에서 정수님 안 사요 있습니다. 안 사요. 아니 사요. 안 사셔도 됩니다. 저희 사란 얘기 아닙니다. 사란 얘기 아니고 진짜 여기서 우리나라 산업 동향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동안 그 제가 뭐 화학 얘기한다 그래서 파세요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저희는 주로 주식보다는 산업을 주로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산업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사냐라는 네. 부분에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져야 뭐 이제 뭐 라이브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 이마트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요. 알테오젠이 거의 20조에서 한 15조, 15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산업군이. 근데 바이오 산업은 아무래도 좀 옛날에 그 이미지, 맞아요. 테마성 있고 뭐 결과물 안 나오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거를 산업화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만큼 많이 성장해서 수출에도 이게 꽤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건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현황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뭐 휴미라라든지 스텔라라라든지 키트루닥라든지 이런 그 정말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에 한대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물론 근데 이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이오 시밀러로 굉장히 많은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바로 보여드리면 이게 저는 바이오 시밀러가 이렇게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허셉틴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허셉틴은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이게 불과 2019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 지금 점유율 14%까지 떨어졌어요. 와, 100% 있던 게 떨어지는 거군요. 이 회색이 오리지널이에요. 바이오 시밀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제약 전문가인 이주호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케미칼 복제약하고 바이오시밀러하고는 좀 바이오시밀러가 좀 더 파괴력이 좀 있나요? 복제약 기준으로 봤을 때? 복제약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바이오시밀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못 만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대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기가 또 쉽지 않고 오히려 제네릭의 경우에는 합성의약품은 분자를 조금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바이오시밀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이오시밀러가 무조건 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시면 휴미라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블록버스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 바이오 의약품인데 휴미라는 다르네.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잘 안 빠집니다. 바이오시밀러 나와도 그렇게 쉽사리 빠지진 않아요. 물론 77%까지 점유율 빠진 거는 좀 많이 빠진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지금 2032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55개 정도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권이 만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바이오시밀러들이 계속 시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약가이나 이슈가 좀 있어요. 미국에서. 아무래도 전체 GDP 가운데 17% 가까이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9%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을 합니다. 훨씬 의료비 사용이 많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바이오 의약품은 워낙 비싼 약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아마 약가 인하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항상 약가 인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러면 워낙 비싼 바이오 의약품 오리지널보다는 바이오 시밀러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막강한 미국이 시밀러로 밀어준다. 그렇죠. 그리고 생물보안법 이슈 있잖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내년 국방수권법 예산에서 생물보안법이 제외가 됐어요. 올해 안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생물보안법이 왜 추진이 됐는지의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미국인들의 DNA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장 위구르와 같은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다, 막 이런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 추진이 된 거라서 사실 이거는 이번엔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간 문제지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중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CDMO 기업의 그
수주 물량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는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유조 기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건데 네.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바이오시밀러도 결국 베낀 거 아닙니까? 네. 신약 없습니까, 신약? 신약이요? 예. 바이오시밀러 말고 신약. 예. 사실 올해부터 유한양에게 넥나자와 예. 같은 제품이 아마 그런데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옛날의 바이오와 지금의 바이오, 옛날의 이미지가 어땠죠? 라고 했을 때 막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일단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망하면 회사의 존폐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그 위기를 리스크를 감당 안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해외에 있는 약을 그냥 갖다 파는 유통상만 하는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 렉나자가 어떻게 보면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 함께 폐암 1차 치료제로 등극이 됐잖아요. 예. 그게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신약 개발사와 함께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럼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도 내가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렇죠.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구조로 좀 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제약 바이오 시장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첫 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플랫폼은 뭐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신약 개발을 했을 때 못하면 망하잖아요. 예. 그리고 신약 개발 하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키트로다의 경우에 지금 정맥 주사로 맞아서 뭐 1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걸 주사 한 방울 끝날 수 있게 SC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운반체. 예. 약물 운반체를 이제 머크에게 수출을 함으로써 기술 수출이 돼서 이제 알테오젠이 굉장히 큰 그 기업 가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신약은 그냥 하나 기술 수출하면 끝. 였는데 이거는 머크뿐만 아니라 뭐 산도스라든지 다이치 산큐라든지 다른 기업에게까지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기술 수출의 어떤 그 다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예전과 많이 변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의 수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작습니다. 지금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지금 2024년 11월 기준으로 11위예요. 예. 근데 이제 2019년에 12위였던 게 11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바이오헬스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그렇게 크게 하단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만 지금 뭐 자동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석유 제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철강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나마 좀 바이오헬스가 성장을 해서 우리 수출의 하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가 커지는 건 좋은데 나머지가 줄어들기보다는 동그라미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건이었습니다.